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4월 28일 수요일 세계사 탐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카 초콜릿의 용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대서양을 건넌 초콜릿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을 건넌 초콜릿이 유럽 대륙에서 각광을 받게 되자 이 카카오 나무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 플랜테이션 카카오 농장이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카카오 분말의 대량 생산, 우리가 보통 카카오 파우더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분말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상 초콜릿의 대중화, 일상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공정무역 초콜릿에 대해서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초콜릿 활용법과 특권층의 사치품에서 대중의 기호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울러서 플랜테이션 카카오 농장에서 공정무역 초콜릿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있고 달콤한 초콜릿들이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초콜릿도 그렇게 달콤하고 또 맛있었을까요? 초콜릿을 가장 먼저 맛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의문문이 많네요. 초콜릿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뒤적여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대 마야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보다 앞서 초콜릿을 맛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멕시코 남부의 고대 올메인들이 그들이었죠. 초콜릿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 달콤하고 감미로운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과거의 초콜릿은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현대처럼 달콤하고 먹음직한 간식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례에 쓰인 아주 쓴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왜 마셨을까요? 이 고대 이 마야인들이나 올메인들이 마시던 이 초콜릿을 가지고 오면 가장 좋은데 그 이미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시대에 먹었던 방식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 초콜릿을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였습니다. 이 초콜릿에다가 이 계피나 여러 향신료를 이제 뿌려서 그것을 마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거나 감미롭거나 그러한 느낌보다는 쓰고 또 아주 독특한 이 맛과 향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초콜릿은요, 중앙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카카오 나무의 열매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열매는 카카오 나무에 열린 카카오 깍지 안에 들어있죠. 각각의 이 카카오 빈에는 깍지에는 약 40개의 카카오 콩이 들어있고
그것을 건조한 뒤 볶아냅니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사람들이 먹기 시작했을까요? 카카오 음료를 누가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지는 사실상 불명확합니다. 최근에 연구 성과에 비추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면 이 카카오 콩을 건조한 뒤 볶아 사용한 최초의 인류는 기원전 1500년경 이 올맥 문화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예술 큐레이터인 헤이스 라비스에 따르면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올맥 문화권에서 출토된 토기와 그릇에서 초콜릿과 차에 함유된 흥분제 화합물인 테오브로민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죠. 올맥인들은 카카오를 활용하여 의뢰용 음료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초콜릿 제조법에 대한 문자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혼합 음료에 카카오 콩을 추가한 것인지 아니면 카카오 열매만으로 의뢰용 음료를 만든 것인지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토기 안에서 이게 입구가 약간 좀 뒤에 가렸네요. 이 올맥인들의 토기에서 사실상 흥분제 역할을 한 테오브로민, 제 기억력이 맞나요? 잠시만요. 테오브로민 성분이 발견돼서 이제 올맥인들이 사실상 최초로 카카오 열매를 이용한 초콜릿을 마시기 시작했다고 이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야인들의 초콜릿을 한번 보도록 하죠. 카카오 열매고요. 이 카카오 빈에서 채취한 카카오 열매입니다. 그것을 가루로 빻은 분말이죠. 문화가 단절되는 법은 없습니다. 고대 올맥인들은 카카오 관련 지식을 중앙아메리카의 마야인들에게 전수했죠. 마야인들에게 초콜릿은 의뢰용 음료가 아니라 그야말로 일반인들도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마시는 일상 음료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초콜릿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야인들의 기록에는 아기가 태어나거나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 결혼식을 할 때 피로연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 초콜릿을 마셨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한 중요한 거래가 성사되어도 그 성사된 거래를 축하하기 위한 음료로 이 초콜릿 음료를 마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야 문화에서 초콜릿은 그야말로 일상 음료였던 것이죠. 초콜릿의 대중화 시대도 마야 시대에 열리게 됩니다. 초콜릿은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만 마신 기호품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대중 음료였던 것이죠. 마야인들의 가정에서 초콜릿은 끼니마다 후식으로 즐긴 음료였습니다. 마야 초콜릿은 걸쭉하고 거품이 떠있는 상태로 마셨으며 종종 고추, 꿀 또는 물과 혼합하여 마셨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카카오 빈을 이제 건조시켜서
대접을 하는, 손님에게 이제 초콜릿을 대접을 하는 그림인데요. 약간 좀 잘려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그림인가 싶을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이제 여러 향신료를 섞어서 이제 초콜릿을 마시는 사진입니다. 이 카카오 콩을 화폐로 쓴 아즈텍인들도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권에서는 마야 문명권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초콜릿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죠. 아즈텍인들은 카카오가 신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야인들처럼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잔에 뜨겁거나 차가운 향신료가 가미된 초콜릿을 마시면서 각성제의 강한 효과를 즐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카카오 콩을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죠. 아즈텍 문화에서 카카오 열매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즈텍 하층민들은 결혼식이나 다른 축하 일이 생겼을 때나 가끔 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초콜릿은 상류층의 사치 음료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문양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봤어요. 이 카카오, 이 나무, 그리고 카카오 빈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아즈텍인 중 가장 초콜릿을 사랑한 사람은 에너지원으로 매일 3.8리터의 초콜릿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아즈텍 통치자였던 몬테주마 2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군 보급품으로 카카오 열매의 일부를 남겨두라고 명하기도 했죠.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남미에서, 중앙아메리카와 남미에서 초콜릿은 대서양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모습이죠. 사실상 울창한 산림지대를, 밀림지대를 밀어버리고 거기에 카카오라는 단일 작목만을 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 초콜릿이 유입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초콜릿이 가장 먼저 도입된 국가가 스페인이라는 점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누가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들이 다수 존재하죠. 150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원주민의 상선을 납포한 후 카카오 콩을 발견했고 그 콩들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돌아왔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스페인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몬테주마 궁정에서 초콜릿을 음미하고 카카오 콩을 스페인으로 가지고 온 후 초콜릿 제조법에 대한 지식을 철저히 비밀로 간직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1544년에 과테말라 출신 마야인들을 스페인의 필립 2세에게 선물한 수도사들이
이 카카오콩을 선물로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누가 어떻게 초콜릿을 스페인에 가져왔든 1500년대 후반 스페인 궁정에서 초콜릿은 가장 귀한 물건이 됩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중앙 아메리카를 탐험했을 때 그들 역시 카카오에 대해 배웠고 초콜릿을 가져왔죠. 이 시기 초콜릿 마니아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늘자 수천 명의 노예들이 고된 노역을 하는 카카오 플랜테이션 농장이 나타나게 되죠. 유럽인들은 전통적인 아즈텍 초콜릿 음료 조리법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탕수수, 설탕, 계피, 그리고 다른 흔한 향신료로 그들만의 다양한 핫 초콜릿을 만들었죠. 곧 궁정 생활을 모방하고 싶어하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초콜릿 전문점이 런던, 암스테르담, 그리고 다른 유럽 도시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예, 마치 탕약을 끓이는 거죠. 예, 그런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카카오를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모습을 사파로 담은 그림입니다. 이 초콜릿은 비상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이 아즈텍 문화권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군 필수품으로 이 초콜릿을 마련하라는 이 국왕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그걸 마찬가지로 이 서구권에서도 비상식량으로서 군 비상식량으로 초콜릿을 준비하게 됩니다.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초콜릿이 처음 수입된 것은 1631년입니다. 그해 스페인 상선에 실린 초콜릿이 플로리다도 수입되었죠. 미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초콜릿 전문점은 1682년에 보스턴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773년경에는 카카오콩은 이 미국의 가장 비중이 큰 수입 물품이 되었고요. 초콜릿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독립혁명 기간 동안 초콜릿은 군의 보급품으로 제공되었고, 이 군인들에겐 이 급료 대신 초콜릿이 지급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상 임금을 대신할 정도의 이 상당히 귀한 음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분말 카카오 시대가 나타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의 시대로 넘어가고 이제 대중 소비 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럽에 초콜릿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은 부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사치품이었죠. 1828년 네덜란드 화학자인 반 후텐은 물과 쉽게 섞이는 분말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알칼리성 소금으로 카카오콩을 가공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공정을 네덜란드 공정이라 부르며 초콜릿은 카카오 파우더 또는 네덜란드 코코아라 불리게 되었죠. 반 후텐은 아버지가 코코아 분말 기계를 발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그것 역시 반후텐이 발명했다고 합니다. 코코아 프레스는 값싸고 쉽게 가루를 만들기 위해 구운 코코아 콩으로부터 코코아 버터를 분리했던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코코아 가루는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초콜릿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공정과 초콜릿 프레스가 도입됨으로써 모두가 사 먹을 수 있는 착한 가격의 초콜릿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초콜릿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셈이 됩니다. 다음으로 네슬레 초콜릿 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의 고형 초콜릿은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19세기 중반까지도 초콜릿은 음주였습니다. 카카오 파우더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거기다가 물을 섞어서 따뜻한 물을 섞어서 녹인다든지 아니면 우유를 넣어서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마시는 음료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변화라면 우유가 종종 물 대신 첨가되었다는 점 뿐이었습니다. 1847년에 영국의 초콜릿 제조업체인 J.S. 프라이 앤 선이 이 설탕, 초콜릿, 술, 그리고 코코아 버터로 만든 페이스트로 가공한 초콜릿 바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밀크 초콜릿 바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요? 밀크 초콜릿 바는 이 스위스 초콜릿 제조업자인 데니얼 피터가 1876년 초콜릿에 말린 우유 분말을 첨가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은 몇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앙리 네슬레와 동업을 하여 네슬레 회사를 설립했고 밀크 초콜릿을 대중화시켰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씹기 어렵고 너무 딱딱했다는 점이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스위스의 또 다른 초콜릿 제조업자인 루돌프 린트입니다. 루돌프 린트입니다. 그는 초콜릿이 다른 재료들과 잘 혼합된 부드럽고 입안에 살살 녹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초콜릿을 혼합시킨 뒤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소라 모양의 기계를 발명했습니다. 콘치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 이미지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해상도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게 뭐 하는 기계인가 거의 안 보일 정도의 이 사진밖에 없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까지 캐드버리, 마르스, 그리고 네슬레, 허쉬와 같은 가족 초콜릿 회사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족 회사들은 이 달콤한 간식에 대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초콜릿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죠. 초콜릿의 오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부 초콜릿 제조업자들이 여전히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내고 가능한 한 순수한 천연 원료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초콜릿은 고도로 정제하여 대량 생산되고 있습니다. 초콜릿은 마실 수 있지만 현대는 먹음직한 후식 혹은 제과 제빵에 더 많이 활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초콜릿 바나 음료보다는 이 제과 제빵 혹은 후식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초콜릿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초콜릿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지만요. 대부분의 코코아 재배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일부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이나 노예 노동, 심지어는 아동 노동자들을 노예로 사고 파는 일도 있을 정도로 이 노예 노동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초콜릿 회사들이 어떻게 코코아를 수급받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었죠. 또한 그것은 윤리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더 많은 공정거래 초콜릿에 대한 호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요, 이 초콜릿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해 봤었어요. 이제 사실상 이 마야인의 전유물처럼 느껴졌던 이 초콜릿이 사실은 마야뿐만이 아니고 아즈텍, 그 이전의 올메기들, 이 사실상 중남미 지역에 사실상 많은 지역에서 초콜릿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플랜테이션 농장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장이라는 것은 밀림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노예들을 이제 상주시켜서 이 단일한 작물, 다시 말하면 카카오만 심게 됩니다.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바나나만 심고요. 담배 플랜테이션 농장에서는 섬에 있는 밀림을 싹 밀어버리고 그냥 단일 작물인 담배만 심게 되죠. 거기에 많은 수의 노예들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이 초콜릿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반 대중의 일상 기호품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한 의도로 수업을 해봤었어요. 잘 전달됐는지 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요. 먼저 어느 하나의 기호품이 특권층의 사치품에서 대중의 기호품으로 변화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간단히
이제 좀 작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공정무역 초콜릿이 등장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뭐 앞서 얘기한 플랜테이션 농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공정무역 초콜릿이 등장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이나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들어보셨을 것으로 짐작이 드는데요. 저번 주에 제가 주차 과제를 여러분들께 드리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중간고사 기간에 거기다가 짐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번 9주차에는 이 두 가지 주제 중에 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번 A4 한 장 정도 이내로, 한 장 이내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여러분들께 7주차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사실은 고민이 깊어요. 학교에서도 기말고사와 관련해서 이제 벌써 공문이 내려온 게 있더군요. 되도록이면 이제 대면 시험으로 하자고 중간고사는 뭐 그랬지만 기말고사만큼은 이제 대면 시험으로 하자라는 뭐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여하튼 시험과 관련해서는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대면 시험이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시험을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는 경우엔 좀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이 중간고사를 봤던 학교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정행위가 몇 군데서 좀 발견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아무리 뭐 줌으로 여러 방식을 사용해 보지만 이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 우울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제가 할 고민을 여러분들께 투덜거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제출해 주십사. 그리고 5월 중순까지 수요일까지 둘째 주,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인가요? 제가 지금 머리 헷갈리네요. 10며칠 정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면 충분한 시간은 여러분들께 드린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여러분들이 그 중간고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